네, 안녕하세요. 사람사랑 대표 이선호입니다. 오늘은 공지해 드렸던 것처럼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비즈니스 파운데이션을 하고 온 우리 유림 학생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킹스 컬리지 런던의 파운데이션 중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앤 소셜 사이언스라는 코스를 이수했던 이유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저희 학교의 파운데이션에 대해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먼저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작년도 KCL 파운데이션 비즈니스 앤 소셜 사이언스를 이수했고 졸업했으며 올해 KCL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과로 진학을 예정 중인 학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과 똑같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영국 유학을 결정한 후 시드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추가적인 공부를 하다가 영국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여기 시드 인터내셔널 스쿨은 이제 국제 학교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교육 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 영어 공부를 위주로 진행을 하지만 그 외에도 기본적인 에세이 작성법이나 아니면 여러 AP 과목들 또한 가르치고 있는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사실 유학을 고민하다가 어디로 유학할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영국의 킹스 컬리지 런던의 파운데이션으로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왜 영국을 선택했느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저는 경영학과를 전공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나라를 물색하던 중 영국에 몹시 갔는데 그 이유는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흥미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원래 영국을 좋아했었고, 영국의 여러 문화들과 영화, 혹은 사회나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위상에 대한 흥미도 정말 많았고요. 두 번째는 영국의 교육 수준에 대한 흥미가 무척 높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죠. 그래가지고 이 그동안 쌓아온 교육에 대한 막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가장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을 저한테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국이란 나라가 제 전공인 경영학에 대해 가지는 이점입니다. 사실상 세계 경영학의 시작은 영국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또 만들어진 나라고, 영국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회사들과 그리고 가장 많은 사업체들, 그에 따른 여러 연구 자료들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영국이란 나라로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왜 킹스 콜리지 런던이라는 학교를 선택했는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평판입니다. 저희 학교는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내에서도 최상위권대 랭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랭킹 같은 경우에는 계속 20위권대, 30위권대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요. 그리고 단순 평판뿐만 아니어도 킹스 컬리지 런던은 영국 중에서도 런던이라는 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대단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제 전공이 경영학과 맞물려 있는 만큼 세계 최대의 금융도시, 세계 최대의 경영도시 혹은 문화 여러 예술의 집합체라는 그 런던이라는 도시에 대해 큰 매력을 느껴서, 그리고 제가 경영학이라는 과목을 선택했던 이유는 사실 저희 아버지의 영향이 몫이 큽니다. 저희 아버지도 경영학과를 졸업하셨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이제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한 매력을 되게 크게 느꼈었고, 그래서 계속 옆에서 듣고 배우고 하다가, 아, 나도 이 전공을 수강하고 이수해야겠다. 그래야 나도 훌륭한 경영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경영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저만의 이제 고민들을 통해서 사람사랑 유학원을 접하게 되었을 때, 사람사랑 유학원에서는 또 제가 추가적인 진로를 찾거나 혹은 제 선택에 있어서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진학 방법뿐만 아니라 가서의 생활까지 다 이제 도움을 주셨었고, 그런 부분에 되게 큰 감명을 받아서 사람사랑 유학원을 통해서 영국 유학을 진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학교 자체에 대한 먼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앞으로 첫 번째로 이제 저희 학교에 대한 총평, 대체적인 설명들을 드려보려 하는데, 먼저 저희 학교는 킹스 컬리지 런던이라 해가지고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는 영국 왕립대학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학교 평판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셨다는 것이 최근 20년 동안 세계 순위 20위권대, 30위권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 QS 기준으로 세계 랭킹 3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과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학과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즉 경영학과입니다. 이 경영학과 안에서는 여러 인사, 회계, 재무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배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 후에 세부 전공으로 넘어갔을 때는 금융과 경제 그쪽에서도 아주 큰 강점을 보이고 있는 그런 학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운데이션 간단한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요. 제가 이수했던 과목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앤 소셜 사이언스, 즉 경영과 사회과학이고 이 안에서는 경영학, 사회과학, 그리고 경영과 사회, EAP라는 영어, 고급, 고등 영어 과정을 또 수강했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목차에서 말씀드렸던 것이피 제일 먼저 저희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학교는 킹스 컬리지 런던이고 저희 학교는 1829년에 설립된 잉글랜드에서 네 번째로 가장 오래된 학교입니다. 근데 사실 세 번째라고 말해도 무방하진 않은데 이 세 번째로 오래된 학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평판 같은 경우에는 QS 랭킹은 31위, 그리고 타임즈 랭킹 같은 경우에 세계 36위, 그리고 영국 내 6위 정도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학교는 문과, 의료 계열, 간호학 등의 아주 큰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그리고 학교 내 40% 이상이 석박사 이상으로 진학을 하는 아주 아주 학문적으로 대단한 우수한 학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런던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런던 중에서도 최중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빅벤으로부터 약 20분 거리, 국회의사당으로부터도 20분 거리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센터와 같은 그런 학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의 파운데이션, 제가 이수했던 파운데이션에 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과정이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앤 매스매틱스라 해가지고 그 경영과 수학을 같이 이수하는 과목이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앤 소셜 사이언스라는 과목이며 이거는 경영학과 사회학을 같이 이수하는 과목입니다. 이거에 대한 선택은 사실 개인의 진로와 관련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나 이제 금융 쪽으로의 진로를 선택하시려는 분들은 비즈니스 앤 매스매틱스를 들으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경영과 그리고 투자, 아날리스트와 같은 그쪽에 이제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의 소셜 사이언스라는 코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는 제가 선택했던 코스는 크게 네 가지 과목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경영학이라는 모든 경영학 코스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과목이고요. 이 경영학 내에서는 경영학의 기본적인 요소들, 인사회계, 재무, 마케팅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기본적인 이론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앤 소사이어티라 해가지고 경영과 사회라는 과목인데 이 과목에서는 그 경영학이 사회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사회 쪽에서 경영자들을 바라보는, 기업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배우며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사업을 어디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반대로 사회 입장에서는 이 경영이 어떤 경영이 좋은 경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공부하게 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셜 사이언스라는 과목인데 사회과학이라고 하죠. 이 과목은 이제 여러 사회 현상들과 혹은 문제들에 대해서 아는 이론에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과목입니다. 그 과정에서 경영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다루며 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자세한 접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EAP라고 해서 고등 영어 과목인데요. EAP는 English for Academic Purpose라고 해가지고 학문적인 목적을 위한 영어라 해서 앞으로 대학 과정을 거쳐가는 데 있어서 작성해야 될 에세이 혹은 프레젠테이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어휘나 혹은 문장 아니면 글의 구조와 같은 그런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과목입니다. 네, 저희 학과의 과목은 이 정도가 치고요. 다음은 이제 학업 정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목차로는 이제 영국 교육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파운데이션 과정을 이수하면서 느꼈던 두 번째로는
파운데이션 내에서 제공하는 과제의 유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각각의 과제의 유형에 따른 공부 방법이나 혹은 학업에 관련된 팁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영국 교육의 특징으로는, 특히 파운데이션 과정의 특징으로는 이거를 한 단어로 정리해 보자면 아마 의견 존중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영국의 문화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의견은 무조건적으로 일단 존중을 해준다. 일단 말을 끊지 않고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본다. 라는 문화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운데이션 내에서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말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무언가를 할 때 이를 가장 먼저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문화권에서 온 친구들과 많은 관점에서 이런 의견을 교류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드는 그리고 되게 대단한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론 암기보다는 서술 위주의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뭔가 가르쳐 주면 그걸 암기하고 분석하고 그 글을 통해서 여러 객관식 문제들을 풀어 나가며 정답을 찾는 방식의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 영국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배웠을 때 그거를 분석하고 이해한 후 그거를 수업 내에서 자기만의 의견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서술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특징은 이제 논거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몹시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의견이 단순 무조건적인 존중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이 논거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이 논거가 합리적일 때 그럴 때 그 의견에 대해 자기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를 존중해주는 문화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최대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근거가 합리적인지 아닌지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을 영국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비 시험이라는 제도인데요. 이건 사실상 파운데이션 과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자 초보자들에 대한 가장 큰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formative test라고 하고요. 그 각각의 과목마다 우리는 사실 외국인이고 외국에서 이제 영국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영국 교육 과정에 적응하고 그리고 이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필요합니다. 초장부터 이제 바로 본 시험을 본다면 아마 학생들에게 큰 부담일 거고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내보내지 못할 텐데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아마 영국에서 만든 게 이 포메티브 테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포메티브 테스트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약 한 달에서 두 달 내에 보게 되는데요. 이 테스트에서는 점수를 받지만 이 점수가 최종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직접 제출한 과제를 통해 점수를 받고 이를 튜터들과 같이 토론하고 이제 논의하며 나의 장점과 단점, 보완해야 될 점, 혹은 내가 부족한 영어 기술이 뭔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가지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파운데이션에 진학한 학생일 경우 이 포메티브 테스트라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예비 시험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런 학생들에게 휘두르지 마시고 최대한 이제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이 기회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운데이션에 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럼 이제 그 파운데이션의 과정, 파운데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도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를 받는 과제들과 혹은 시험들의 유형은 총 네가지로 나뉩니다. 그 네 가지는 각각 단순 문제풀이, 그리고 에세이, 프레젠테이션, 현장 에세이라고 저는 분류를 했는데요. 사실상 저 현장 에세이도 에세이인데 저 따로 분류해 놓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제 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수식을 풀거나 혹은 수치 같은 걸 계산을 하거나 통계를 내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한국과 크게 다를 바가 없게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상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 건 저는 에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세이,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가 되는 유형입니다. 이 영국에서의 모든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이 에세이라는 걸 작성을 하는 이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세이 내에서도 단순 에세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게 이 내에서도 되게 수많은 유형이 존재하며 그 유형뿐만 아니라 이 에세이의 구조 또한 익혀야 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그 구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써야 될 아카데믹한 어휘, 단순히 일상 회화에서 사용하는 어휘가 아니라 논문에서 에세이에서 써야 될 어휘가 따로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익혀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유형이 가장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유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발표입니다, 발표. 이것도 그냥 우리랑 똑같이 이제 교수님들이 앞에 앉아 있고 우리가 준비해온 PPT를 켜놓고 교수님들 앞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를 해서 교수님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상 이 프레젠테이션이 한국 학생들이 가장 못하는 거면서도 반대로 가장 잘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지만 반대로 파운데이션 과정이기 때문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외국 학생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너무 큰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수준 높은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버벅거리지 않고 깔끔하게 이어지는 발표만 보여주다 하더라도 되게 큰 점수를 얻어가기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준비를 안 했을 때 가장 점수를 크게 날려먹을 수 있는 유형 또한 이 프레젠테이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현장 에세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에세이랑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따로 분류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주 정도 전에 과제가 나가고 이 과제를 약 2주간에 걸쳐서 집, 도서관 혹은 개인적으로 에세이를 작성해서 학교 측 사이트에다 업로드하는 과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AI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번역기를 사용하거나 여러 논문들을 찾아보며 근거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 또한 당연히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학기 말에 진행이 되는데요. 학년 말에. 그렇기 때문에 학년 말에 진행이 되고 이거는 한마디로 현장 에세이이기 때문에 아주 큰 건물에다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인터넷, 사전, 논문, 번역기 그런 거 하나 없이 오직 개인의 영어 능력과 지식으로만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유형 같은 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그리고 또한 이 유형이 가장 배점이 큰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큰 난관을 겪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와 학업 관련된 이제 팁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제 내용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 내용은 사실 암기거나 혹은 공식을 암기한 거다, 이론을 외우거나 쪽에 가까운 문제풀이라는 방법이어서 나머지 세 개에 대한 제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는 저도 사실 이거를 알고 갔으면 처음부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와서는 참 아쉽네요. 근데 네, 어쨌든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먼저 에세이한테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세이는 크게 에세이를 연습할 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습 자체는. 첫 번째로는 이제 구조에 대한 연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휘에 대한 연습. 세 번째로는 근거 자료에 대한 연습입니다. 첫 번째로 구조에 대한 연습을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견을 가지고 오고 뭐 좋은 근거를 가지고 오고 아니면 아무리 내가 엄청나게 뛰어난 천재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남들에게 잘 전달하고 잘 이해시킬 수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연습은 에세이의 평가 기준에 있어서도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에세이가 얼마나 이해력이 높은지 혹은 남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또한 평가하기 때문에 이 구조에 대한 연습을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구조가 가장 좋은지, 가장 전달력이 좋은지, 가장 매끄러운지에 대한 연구 또한 미리 마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EAP라는 과목에서 이 구조에 대한 것 또한 알려주고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계속 에세이를 써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휘에 대한 연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단순히 영어로 회화를 하는 거랑 그리고 이거를 아카데믹한 글로 적어내는 거랑은 몹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있어서도 아카데믹한 어휘나 그리고 학문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지 단순히 이제 친근한 말투 혹은 뭐
1인칭을 쓴다는 거야.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쓰면은 거기서 또한 이게 감점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저희들 외국인 학생들로서는 여기서 꽤 많은 감점을 알게 모르게 받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어들을 익히고 그리고 맞는 어휘를 찾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근거 자료에 대한 연습입니다. 내 의견을 말하려면은 단순히 내 의견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완벽한 근거를 갖춰야 되는데 이거를 에세이로 작성할 때는 내가 찾아낸 근거, 내가 생각한 근거가 아니라 이미 학문적으로 증명이 된 근거들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에세이 내에서 어디선가 나의 의견이 나오는 문장이 한 문장이라도 있다. 그럼 그 문장 다음에는 바로 다른 사람들이 전에 적어놓은 논문이나 혹은 기사, 저널 등에서 가져온 근거들로 딱 채워 넣어서 내 의견이 합리적이고 이유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에세이에서는 고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내 의견도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빼뜨리고 에세이를 적는다고 하면 절대 고득점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고득점을 노리는 학생일수록 이 세 개에 집중을 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프레젠테이션 관련 유형인데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조별과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조별과제 하면은 딱 바로 떠오르는 게 빌런이라는 단어죠, 빌런. 정말 웃기게도 영국에도 빌런은 존재합니다. 어딜 가든 있어요. 어딜 가든 있는데, 이게 치- 특히 영국에서의 빌런이 짜증나는 이유는 한국이면은 내가 화라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만난 이 세계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을 상대로 제대로 화를 낼 수도 없어. 왜냐면 난 걔네 나라 말을 모르니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뿐더러 만약에 얘네가 이제 난 참여 안 해까지 해버렸다? 그냥 채팅방도 안 읽고 일도 안 하고 그럼 진짜 답답해 미칠 지경일 텐데 이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가시는 걸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내가 어떤 조를 가든 네 명이 모이면 한 명은 일을 안 한다. 많으면 두 명은 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라도 모든 걸 책임지고 최대한 좋은 성과를 거둬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내 성과도 안 건드릴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내 성적 또한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때문에 되게 씁쓸한 말이지만 이것 또한 유의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자신감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외국인 학생이고 그쪽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영부영할 거라는 것도 사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내가 틀릴까 봐 두려워서 혹은 내가 잘 못할까 봐 두려워서 모든 근거 자료 아니면 PPT 자료를 다 AI로 만들고 왜냐면 최대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걔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대본도 미리 다 작성해가지고 한 줄 한 줄 그걸 종이에다 프린트해서 교수님들 앞에서 그걸 읽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진짜 제발 그러지 마세요. 교수님들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문장력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얼마만큼의 뭐 고급진 어휘를 쓰는지가 궁금하신 게 아니라 평가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발표를 매끄럽게 할 수 있는지, 청중에 잘 발표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영어 실력이 미숙할지언정, 바디 제스처 아니면 상대방과의 아이 컨택트, 자연스럽게 PPT를 넘긴다거나 이런 능력까지 부족해 버린다면, 그거는 정말 낮은 성적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거는 A를 받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도 사실 똑같은 건데, 내용과 발표의 비중이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용은 우리가 미리 조사해서 우리의 학문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발표는 이거를 남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할까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학문적 능력만을 검사하고 싶었으면 그냥 문제를 풀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 비중을 이 두 가지의 항목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내용대로 에세이를 연습했던 것처럼 구조, 혹은 어휘, 혹은 근거 자료 모두 다 탄탄하게 챙기되 이 발표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남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기르는 방향성으로 연습을 하시면 몹시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팁 유형, 세 번째 유형 exam, 파이널, 그러니까 현장 에세이에 대한 팁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번역기에 의존하지 말자입니다. 우리가 처음 영국에 도착해서 에세이를 작성할 당시
우리는 언어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어려운 어휘들, 어려운 근거 자료들, 논문들, 보조들, 이거에 대해 적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아, 모르겠다. 나는 그냥 한국어로 적고 그걸 영어로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제출해야겠다. 이런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처음에 그랬었는데 이 번역기에 의존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 영어 실력이 늘질 않아가지고 나중에 가서 번역기거나 아니면 뭐 논문이나 인터넷을 아무것도 쓸 수 없는 현장 에세이에 갔을 경우에는 이 에세이라는 것 자체를 작성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장부터 암만 힘들더라도 영어에 익숙해지고 영어로 에세이 쓰는 거에 익숙해지고 그 에세이에 자주 활용되는 문장들 같은 경우라도 외워놓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처음부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벼락치기 하지 말자입니다. 벼락치기 하지 말자. 공부를 되게 꾸준히 해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주는 공부 양 자체가 살인적으로 많진 않아요. 하루에 14시간을 공부해야 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하면은 되게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을 양이거든요. 가끔씩 몇몇 학생들은 시험 일주일 남았을 때 내가 이때 안에 다 끝낸다 이러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 에세이는 그동안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가져다가 랜덤하게 몇 주제를 집어가지고 이거에 대해 써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벼락치기 같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배웠던 모든 주제들에 대한 폭넓은 근거와 혹은 뭐 예시들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지 이 마지막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루하루 조금씩 대신 꾸준히 해나가면서 최대한 많은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배들을 활용하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에세이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뭔지 감이 안 잡혀요. 도대체 내가 가서 뭘 쓰는 거지? 어떤 질문들이 나오지? 아니면 뭐 어떤 내용들을 얘네가 물어보지라는 의문이 참 많이 생길 텐데요. 저도 그것 때문에 되게 당황스럽고 혼란했던 기억이 있는데 최대한 같은 학교에 파운데이션을 졸업한 선배들을 찾거나 만나가지고 연락을 해서 작년도에는 어떤 형식으로 시험이 나왔나요? 어떤 거를 공부하면 좋나요? 아니면 어떤 내용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나요? 어떤 예시를 미리 기억해왔다가 사용하면 좋을까요? 같은 질문들을 계속 해가면서 그 시험에 대한 익숙함을 늘려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긴장도 안 하고 공부 방향성도 올바르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선배들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의 영국 내에서의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일반적인 생활, 뭐 의식주 관련된 얘기를 또 해보려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의 학교 생활과 그리고 저의 여행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앞서 못했던 여러 그냥 조언들을 말씀드리는 걸로 끝마치고 싶습니다. 네. 자, 먼저 영국에서의 제 삶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저는 영국에서의 생활이 몹시 즐거웠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특히 런던에서의 생활이요. 세계 최고의 도시기도 하고, 어딜 가든 정말 아름답고, 어딜 가든 사람들이 친절하고, 그래가지고 영국 내에서의 1년은 저에 있어서 몹시 소중했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그래,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해보자면 의식주에 관련돼서 제일 첫 번째로 주거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주거는 첫 번째는 그냥 기숙사에서 사는 것. 기숙사는 학교 기숙사뿐만 아니라 사설 기숙사도 포함해서 기숙사에 사는 것이 있겠고, 두 번째는 자취방. 한마디로 정말 그 영국의 부동산을 통해서 방을 구해서 예약해서 사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에 살지 않고 자취방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좀 해드릴 얘기가 많은데, 내가 정말 이상한 취향을 가져가지고 나는 부르면서 직접 몸으로 하나하나 느끼고 해외 생활에서 홀로 살 수 있는 그런 생존 능력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자취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학업에 집중하고 나는 편안하고 즐거운 영국 생활을 보내고 싶다 하면 기숙사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취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뭐 행정 행정 서류 같은 것도 사실 하나하나 제출해야 되고 영국 시의 같은 데다가 그리고 전기세 같은 공과금도 따로따로 회사를 찾아서 신청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매달 날아드는 지방세 같은 거에 대한 면제 신청, 그런 것까지 다 본인이 하나하나 스스로 책임져서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기숙사들에서는 보장되는 뭐 택배 수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인 케어 시스템, 난방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다 해결해야 됐고요. 그래가지고 에서 살면서 저는 기본적인 생활 능력, 특히 외국에서 생활 능력과 여러 경험들을 통한 영어 언어 능력을 몹시 올라갔다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하면 그만큼 꽉 차고 이제 힘들었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가시고 싶은 기숙사, 편하게 가기 싫다 하시는 분은 자취방을 가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악명이 높잖아요. 영국의 음식은. 지금 오른쪽에 띄워놓은 저 생선 머리가 솟아있는 저 파이. 저는 저게 진짜 그냥 농담으로, 장난으로 돌아다니는 사진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네, 진짜 있더라고. 근데, 이게, 영국의 요리가 맛없는 것이지, 영국 내에서 판매하는 다른 나라의 음식은 또 맛있어가지고, 음식에 대한 걱정은 악명만큼은 이렇게 크지 않으니,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국에 자취를 하면서 개인적인 요리 실력을 키워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워낙 외식비가 비싸고 식사비가 비싸다 보니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밥을 굶거나 혹은 스스로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또 이 과정에서 영국 생활의 재미를 하나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가면서 제 생활을 이어간다는 게 저한테 있어서 되게 보람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만든 짜장면인데, 네,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런던의 치안에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런던의 치안은 몹시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도시 중에서는. 제가 뉴욕에서 약 한 달 정도를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뉴욕에서 근데 살았던 당시 매일같이 인종차별도 받았었고, 실, 총 들고 다니는 사람 실제로 본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무임승차는 당연히 기본이고, 사람들끼리 싸우고, 밤에 고성방가가 들려고 그런 경험이 되게 많은데, 뉴욕에서. 근데 런던에 살면서 제가 인종차별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남들은 다 아니라고는 하는데 저는 그랬고요. 진짜 인종차별도 몹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안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새벽 3, 4시까지 사실 도시 중심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녀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도 없었고, 제가 영국에서 유일하게 위험했던 순간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특수한 케이스여가지고, 그렇게까지 이것 때문에 영국이 치안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친절하고, 경찰들도 어디든 있고, 그리고 도시 시스템 자체도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영국은 몹시 안전한 편이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런던에서 삶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제 학교 생활과 여행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생활은 KC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에 있어서 단순히 공부 열심히 해야만을 강조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특히 학생들의 대외적인 활동이나 그리고 혹은 뭐 인턴십 또는 행사, 파티 이런 것 또한 가장 영국에서 잘 지원을 하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의 추억을 쌓을 기회도 참 많아요. 맨 왼쪽 위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반이거든요.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끼리 끝나고 근처 펍에 가서 맥주를 한잔 한다거나 같이 과제를 한다거나 혹은 뭐 같이 행사 같은 데 참여해서 뭐 상을 받아온다거나 토론대회 나간다거나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다들 정장 입고 와이셔츠 입고 있는 저 사진은 학교 시상식 할 때 있던 행사에 제가 참석한 모습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저고요. 또 저렇게 참석해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한 해를 뭐 돌아보고 아니면 학생들끼리 얘기하고 되게 이제 외국 유학 생활로서의 어떻게 보면 로망이죠. 그런 것들을 실현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두 사진은 제가 영국에서 갔던 여행지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곳을 가져왔습니다. 세븐 시스터즈라는 곳이고 이거는 영국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이유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렇게 깎아지른 듯한 하얀 절벽이랑 그리고 저 초원 평야가
저 절벽에 도착하기 30분 전부터 쭉 펼쳐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기를 버스를 타고 가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되게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 위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2시간 정도 멍을 때리다 내려오기도 했고, 그리고 저 위에다 양이랑 말들을 그냥 풀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원에서 누워있다 보면 옆에 이제 말 같은 거 지나고 하는 그런 신기한 경험도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기서 이제 버스 터미널로 기차역으로 돌아올 때 걸어가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히치하이킹을 시도했었는데 또 친절하신 영국인분께서 저를 태워주셔가지고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는 것도 추억의 일부분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의 여행 같은 경우도 너무 즐거웠고 학교 생활도 되게 즐거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이제 나머지 팁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밸런스입니다.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죠. 워라밸. 공부만 드립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 유학을 와가지고 반대로 드립다 놀러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무언가 하나에 치우쳐진 삶을 보내면은 놓친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의 가운데 길을 맞추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처럼 중용의 중간의 길을 찾는 그런 삶이 몫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일상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집에만 안 박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밥을 먹어도 외국인들과 이제 외국인 종업원과 간단한 대화나 일상 안부를 물으면서 대화를 하고 여행을 가서도 그냥 관광객 마냥 카메라 들고 번역기 쓰고 하면서 다니지 말고 현지의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하는 것 또한 개인의 능력을 높이는 일이자 좋은 추억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부에 대한 내용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부 파운데이션 가면 다 통과하겠지라는 마음가짐이 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0% 정도가 떨어졌어요, 파운데이션을. 거기서 알게 된 제 한국인 친구 또한 엄청 많이 놀러 다니다가 실제로 진학에 실패를 해버렸고요. 그래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지 말고 최소한의 책임감과 내가 이 시간을 가치있게 쓰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PAL이라는 제도인데요. Peer Assistance Learning이라 해가지고 전년도 파운데이션 졸업자들을 이제 데려다가 수업에 배치를 해놓고 학생들에게 연락처를 이렇게 다 뿌립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선배들에게 궁금하거나 조언을 받고 싶은 게 있다면은 다른 학생들이 아니라 이 PAL이라는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면은 전년도 성적 우수자들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답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선배들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사실 선배들을 어떻게 찾나 싶은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럴 때는 이 제도가 있으니까 이게 모르고 있던 사람도 참 많거든요.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도 이런 게 있는지도. 그러니까 이 제도를 꼭 기억하고 있다가 교수님이 이런 게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꼭 연락처나 아니면 어디서 신청하는지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가 이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학생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